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2.6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플러스 1.3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라는 소식과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삼상전제 허가 권고가 나면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급락이 나왔었는데, 한국과 달리 유럽 증시는 어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유럽 증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네, 바로 이번에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인 옐런이 지금은 경기 부양책을 축소를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늘려야 될 때라는 발언을 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와 한국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의 금융투자가 오늘 코스피를 무려 1조 원 이상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항상 이렇게 1조 원 이상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서 금융투자는 1조 원 이상 폭탄 매물을 던지면서 한국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외국인 기관에 동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이 팔아도 외국인이 더 사준다면은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다음 날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약간의 큰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세가 무너진다면은 한국 증시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증시는 또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마틴 루더킹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다우와 나스닥의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다우와 나스닥의 지수였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독일에서는 한 가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바로 독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인데, 현재는 브라질, 남아공,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 중인데, 한국에도 어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인 셀마 테라퓨틱스가 장중에 8.54%나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1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어제 별로 하락을 안 했거나 어제 상승으로 마감된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오늘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독일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라는 뉴스를 보고 당연히 독일은 어제 하락을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가 독일인지 구별이 가십니까? 옛날에 먼 나라 이웃나라 혹은 사회과 부도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독일의 국기를 구별하실 수 있을 텐데, 독일의 국기를 뒤집어 놓으면은 벨기에와 아주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되죠. 물론 가운데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다고 해서 벨기에 국기가 되는 건 아닌데, 가끔 이러신 분이 있죠. 독일의 수도가 벨기에 아니야?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서 부루마블을 안 했거나 혹은 휴대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을 열심히 안 하신 분이죠. 독일의 수도는 벨기에가 아니라 베를린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지수는 닥스훈트의 앞글자 닥스를 따와서 여기 보시는 닥스죠. 그래서 지금은 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독일발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게 나와도 그 나라 주가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그 나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외부적인 이슈,
미국의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곧 취임을 하는데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오히려 지금 전 세계 지수가 또 한 번 상승을 하고 있죠. 유럽 증시도 지금 재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일본이라던가 대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나 상하이 종합지수만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하고 아시아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 제네 델런의 말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그냥 확 하고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 제네 델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네 델런 아주머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이분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 007 골든아이에 나오는 M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M이야 물 좀 다오의 M이 아니라 작중 캐릭터 이니셜이 M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데 이 제니 델런의 아들이 정말 대단한데 아들이 누군지 아시고 계시나요? 바로 이분인데 이분 빌 게이츠 아닌가요? 웃는 모습이 꼭 빌 게이츠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분의 이름은 조지 에컬로프인데 성이 다르죠. 빌은 빌 게이츠고 이분은 조지 에컬로프. 제가 조지로 시작하는 이름은 조지 부시하고 조지아 커피밖에 모르는데 이분 이름은 옐런 의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어요. 정말 옐런 의장은 자식 농사를 너무나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옐런 의장의 일대기를 보시면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의 연준 의장에 취임이 됐는데 보통 연준 의장은 위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럼프 형이 대통령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차기 연준 의장은 지금 누구죠? 이 아저씨란 말이에요. 제롬 파월. 그런데 말이죠. 이 옐런 의장은 이건 뭐죠? 평화의 상징 비둘기죠. 한국어로 하면 닭둘기.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금리 인상보다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했고 본인 임기 마지막에 금리를 0.25%밖에 상승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많이 남기면서 정말 증시 상승에 큰 도움을 줬던 인물 중 하나였는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옐런 의장이 마지막에 금리를 0.25% 상승한 걸 보고 럼프 형이 상당히 옐런 의장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럼프 형이 취임하자마자 옐런 의장을 바로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럼프 형이 자기 말을 잘 들을 차기 연준 의원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현 연준 의장인 파월 아저씨죠. 하지만 럼프 형의 예상과 달리 파월 연준 의장은 럼프 형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인하라고 럼프 형이 지시를 해도 미국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켰고 럼프 형은 매번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제니 옐런 의장과 달리 파월 연준 의장은 올빼미파입니다. 이곳저곳에 눈치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하거나 지금처럼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럼프 형의 눈초리를 보세요.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 저 새끼 띠꺼운데 어떻게 안 되나? 이 새끼 해임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에다가 너 해고야, you fire 제롬 파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연준 의장을 저렇게 마음대로 해임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임기 다음에 해임을 하건 연임을 하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럼프 형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럼프 형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럼 파월 의장은 바로 잘렸습니다. 옐런 의장 이 아주머니는 참 아쉽죠. 럼프 형만 아니었어도 내가 연임이 될 수 있었는데 럼프 형에게 밉상을 보여서 연임에 실패했는데 미국 역사상 연임에 실패한 연준 의원장은 거의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불운의 인물 중 한 명이 제니 델런이었죠. 그런데 이번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서 재무장관의 제니 델런을 다시 한번 임명하였고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다우가 그냥 미친 듯이 상승을 했고 나스닥 역시 또 신고가를 가면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줌마가 도대체 뭔데 말 한마디 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올라 뭐하는 아줌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대단한 인물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만날 때 혹은 소개팅에서 앨런 의장의 일대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소개팅에 와서 어머 천재씨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유명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그래서 곰처럼 곰곰이 생각을 했었죠. 여기서 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이트를 좋아합니다. 페이트짱 다이스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자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 5가지의 덕목을 갖추신 오덕이군요. 저는 이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좀 있어 보이게 저는 말이죠. 미국의 제네 델런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제니 델런이 누군가요? 가수인가요? 외국 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전공 분야잖아요.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분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을 무려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인물 중 한 명이랍니다. 하면서 혼자 막 신명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우 뭐야 이 찐따 같은 새끼는 아우 차라리 오덕후가 낫지. 에이 저 집에 갈래요. 저와 달리 여자분은 매우 싫어하는 표정을 하면서 결국 그 소개팅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 채널에서 들은 이런 역사적인 인물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경제학 지식을 절대로 소개팅에서 누설하지 말라고. 만약 그런 이야기를 소개팅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 나이 먹고 솔로몬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은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관련주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반등이 나온 거예요. 어제 올랐다가 빠진 거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보고 흥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말이죠. 중국 전략자원 히토류 총량제 통제 강화 수출을 줄일 듯. 그리고 위에 기사를 보시면은 중화권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뽑았다. 이걸 보고 종목 토론방이라던가 이런 데 보시면은 가자 점상이다. 우와 드디어 지난번 여기 고점을 뚫고 히토류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올라간다 하시는 분이 있지만 얘가 상한가가 봤자 여기 고점 못 뚫고 두 번째로는 뭐다? 기사를 잘 읽어보면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은 2015년도 이후 히토류 생산량이 감소됐고 최저라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은 히토류 수출량이 2018년도 무역전쟁에 들어가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건 히토류 보복카드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성 기사인데 여러분 이런 기사는 2달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고 수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첨부해서 넣는 게 그거예요. 히토류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최저치다. 계속 똑같은 기사인데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호재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게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상상 매매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가 나왔었죠. LG U 플러스하고 LG 헬로비전이 월트 디즈니 플러스하고 계약을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장중에 계약 결정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빠지고 종가는 플러스 13.5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웃긴 기사들이 많습니다. 넥슨이 핏썸을 인수한다. 테슬라와 한국의 지니뮤직이 손을 잡는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전부 다 사실무근이라고 기사가 떠도 주가가 계속 상승해 있어요. 자, 이게 미래의 헬로비전의 차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랑 관련이 있는데 넥슨이 빗썸을 인수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 다음날 오히려 더 올라갔어. 여기서 물렸던 분들이 이 위에서 탈출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트가 마감이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넥슨에서 인수하나 보구나. 그리고 차트 자리가 너무 좋죠. 여기 검은 자리가 볼린저 밴드의 매수 타점인데 보통 이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다음날 무조건 종가 베팅 때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를 지지해주는 거 보면 여기에서 무조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봐.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5%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인 변곡점을 노리면서 세력들도 여러분을 꼬시고 가짜뉴스를 띄웠는데 주가를 안 빼. 오히려 다음날 올려버려. 그럼 사람들이 가짜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뭐가 있나?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어머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했네? 야 이거 진짠가 봐 하면서 들어오지만 이거는 그냥 JP모건, 메릴린치 이런 외국인 창구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입니다.
아니 예전엔 검머 혹은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그 뜻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기초 용어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머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인입니다. 그냥 동호회 단타 세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정말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보고 아 이게 가짜 뉴스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공매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좀 사리분별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너무 지금 시장이 과열돼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런 뉴스를 보고 이렇게 달려오고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하니까 아 이거 진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진짜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아니 이번에는 또 LG하고 현대에 이어서 애플이 기아차랑 손을 잡고 기아차가 생산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아차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상한가를 갔어요. 아이고 참. 저는 3주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 혹은 현대차 이 애플카는 과연 누가 만들 것인가? 저는 그때도 말했지만 이 뉴스를 믿지 않는다고. 왜? 2007년도라던가 10년 전에도 이런 뉴스는 계속 있었어요. 폭스바겐, GM, BMW 계속 루머는 양산되었지만 10년 넘게 아이카, 애플카는 나오질 않았어요. 최근에 돌아가는 이런 아이카 화면도 2012년도에 나왔던 이미지 렌더링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나오고 있는 재생산 뉴스예요. 아니 여러분 왜 애플카 생산설 기아차 급등 뉴스를 보지 말고 바로 밑에 있는 중화권의 지리차 애플카를 제조한다 이 뉴스는 그럼 왜 안 봐요? 중화권에서 지금 애플카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중화권과 애플카가 협약해서 만든다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폭스콘이 이번에 중화권의 지리차하고 손을 잡고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니까 만드는 김에 애플카도 같이 손잡고 애플카를 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뉴스예요. 그럼 기아차와 애플카의 뉴스를 볼까요? 자,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했죠. 단독이라고 써진 뉴스는 안 보는 게 좋다. 왜냐? 단독으로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지만 항상 어디 관계자라고 나오고 실질적으로 누군지는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주가 띄우기용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것도 많고 두 번째, 이렇게 기사들을 보시면은 신문기사 상단, 하단, 중단에 이렇게 광고가 뜹니다. 이건 구글 애드센스인데 유튜브랑 똑같아요. 구글에서 이렇게 광고를 무료로 달 수 있고 사람들이 클릭해서 기사를 보러 올 경우에는 이런 게 전부 다 광고를 본 비용으로 잡혀서 신문사에서는 저런 가짜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 테슬라, 애플카 말도 안 되는 뉴스를 팍 신문사들이 찍어내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 특징이 뭐다? 단독. 이거는 여러분 기관이랑 외국인이 선취매를 했고 단타에 제한 금융투자하고 투신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내일 일단 갭은 뜨겠죠. 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정도 떴으면 기대의 심리도 있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샀네? 얘네들이 미리 안 왔네? 이러면서 소설을 쓰게 되는데 분명히 기아차에서는 애플카와 협력이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현대차랑 똑같습니다.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을 받았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 현대차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사 내용들도 정말 어이없고 말도 없어요. 조지아 커피 만드는 공장에서 애플카를 만든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래요. 보시면은 업계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현대차한테 애플카 생산을 진행하니까 현대차는 기아차한테 오히려 이 바톤을 넘겨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15일 기아차에서 미래 전략 발표에서 기아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서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가 애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썼는데 지금 진짜 증시가 미쳐가고 있네요. 저 뉴스 나온 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7.27%나 상승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융투자가 1조 원 산 게 내일 분명히 이런 뉴스 보고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한번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3,100을 돌파하고 또 한번 위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달려들 거예요.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한다면 더욱더 흥분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거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가는구나. 가자! 하면은 금융투자는 어제 샀던 물량을 또 매도. 지난번에도 여기서 보여드렸죠. 3조 원 매도, 1조 사니까 1조 4천억 매도.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한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매우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LG는 뭐나요? LG 같은 경우에 오늘 6.47%나 상승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현대하고 기아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1.10%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런 짤방 보셨나요? 보시면은 현대 관련주를 존버한 결과 10년 이상 존버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49.1,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26.44,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2.77, 현대일렉트로닉은 마이너스 70%. 자,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 옛날에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이런 데가 합병되면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이 주식은 옛날에 50만 원을 갔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50만 원이었죠. 그런데 2008년도와 2011년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지 아시는 분 있나요? 바로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폭등을 하면은 당연히 조선, 해양, 플랜트, 중공업은 무조건 수혜주로 뽑힙니다. 자, 이 사진은 현대중공업, 아니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셔플 탱커입니다. 산유국에서 기름을 운송할 때 쓰는 유조선이 셔플 탱커인데 중공업 플랜트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조선을 하나 생산할 때마다 수주 대박이라는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최근에 삼성중공업에서 어떤 기사가 있었죠? 카타르 잭팟 터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셔플 탱커 하나 생산할 때마다 잭팟이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와요. 자, 이분은 그 당시 트렌드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에 있지만 누가 유가가 100불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 유가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워렌 버핏 아저씨마저 유가가 100불 밑으로 빠지자 유가 관련주를 샀다가 쫄딱 망했죠. 아니 버핏형이 유가가 100불 밑으로 빠지면은 에너지 관련주를 계속 매집하고 뉴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따라 사겠습니까? 당연히 따라 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선주하고 중공업주는 어마어마한 광기가 찾아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조선업, 플랜트 산업, 기술력이 세계 1위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리비아 공습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제유가가 무려 100불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당시의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가가 올라서 너무 행복해요. 수주 대박, 현대중공업, 휴가를 반납해도 행복합니다. 보너스 대박에다가 연일 수주 잭팟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누구나 다 중공업주를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산 사람이 바보죠. 일단 수주 대박, 그리고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그 광기에서 누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자신 있다고 손을 들 수 있습니까? 저거는 그 당시 트렌드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저도 돈이 있었으면 이런 주식을 분명히 샀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외국에 유학을 가서 당시에 리먼 사태가 발생이 되었고 그때 한국에 있는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크게 물려 있어서 다른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덕분에 정말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생활만 하다 왔는데 그런데 유가가 다시 100불 밑으로 추락하면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해요? 버핏형이 100불 밑으로 안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 투자의 기자의 워렌 버핏 형을 믿어야죠. 그런데 유가가 그냥 100불이 깨지자마자 먼저 조선주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빠졌을 때 손절되나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제일로 먼저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탈출했을 경우에. 그런데 2년을 존버하니까 오히려 다시 본전이 왔고 3년을 더 존버하니까 신고가를 갔어. 그럼 내가 여기서 내리는데 2, 3년 존버하면 되겠지 하고 버티게 되고 버티고 10년을 버틴 결과가 이거죠. 저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조선주 오를 때 내가 있는 종목 손절하고 조선주를 사고 싶었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얘는 금방 회복되네. 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지나도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리먼 사태 터진 다음에. 근데 조선주는 가장 먼저 올라오니까 내가 조선주를 샀어야 되는데 바보 같은 놈 물려도 조선주를 살걸 막 이러면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기아차? 지금 내일 또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9년 만에 신고가입니다. 9년 전에 물렸던 분들 내일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조선과 해양 플란트처럼 최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밑으로 쭉 빠져버리면은 또 1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비웃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꾸 찌라시로 오르는 국전약품, 이 종목 보셨나요? 어제 상한가 터치하자마자 약간 빠져서 24.65%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마이너스 3%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상승을 했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뉴스를 하나 띄웠더군요. 어떤 뉴스일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당연히 치료제 개발 소식이었겠죠. 임상 시험 계획이라고 하길래 도대체 몇 상까지 진행이 되었을까 상당히 궁금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올해 1분기 안에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제출할 예정. 그렇단 얘기는 임상 1상도 진행이 안 됐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긴데 주가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다는 게 참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야 뭐 작전주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 파마 역시 지금 지난번 박셀바이오처럼 계속 점상을 만들어가지고 91,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제약주에 물리신 분들이 손절도 안 되고 기적을 꿈꾸며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약과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갔죠. 오늘 아침부터서 투심이 다 안 좋았죠. 삼성전자도 여기 보시면은 18만 8천 주가 시간의 단일가 매도에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었고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시간의 단일가 매도에 이렇게 물량이 쌓여 있었고 시초가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죠. 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초가 붙어서 하락을 했고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6만 7천 주가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이건 뭐다? 반대 매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침부터 참 가슴 아프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작부터 2천억이 매도로 잡히더군요. 특히 신풍제약이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10% 이상이 빠졌는데 자,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약과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30% 이상 빠진 종목이 엄청나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오늘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어도 그건 프로그램으로 받쳐놓고 산 거기 때문에 수급에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제는 도대체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6년 동안 하면서 수없이 많은 반대 매매 주의보, 반대 매매 때 어떻게 종가 베팅을 하고 반대 매매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된다. 영상을 6년 동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옛날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나리오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주식을 아예 처음부터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반대 매매가 나가는 날은 일단은 종가 베팅을 생략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반대 매매에 나갈지 모르고 얼마나 빠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신풍제약처럼 오늘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10% 이상 하방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하면 무조건 손실을 보죠. 그렇다면은 어제 많이 빠졌어도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에다가 종가 베팅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 매매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아침에 갭이 뜰 수 있어요. 그 종목이 어떤 거였나? 나인테크에 종가 베팅을 했어야죠 하는 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떤 종목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원익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나빠 보이지가 않다. 나중에 혹시라도 빠져도 종가 베팅은 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원익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안 빠지고 반대 매매도 안 나갔습니다. 반대 매매를 나갈 상황도 아니었고요. 오늘은 2.24%까지 찍었다가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비중 베팅으로 1% 2%밖에 못 먹습니다. 차라리 반대 매매가 나간 종목을 장중에 잡아서 매매하는 게 더 편한데 이번 종가 베팅을 할 때는 아침에 갭이 뜨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갭이 뜬 종목 대부분은 수급이 이탈하면서 오히려 반대 매매가 와서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이렇게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아침에 갭 뜬 종목들이 수급이 이탈돼서 일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매매 시나리오는 1과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대 매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발생해서 아침에 종목들이 갭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갭 하락이 나오자마자 금융투자와 연기금 혹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그 종목을 매수해서 잠깐 빨간불을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갭 하락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해서 매수를 하게 되고 어제 이렇게 뺐던 거는 개미 털기였구나. 나는 스마트한 개미니까 지금
사야지 하면서 빨려 들어옵니다. 양봉으로 전환되자마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종가는 다시 파랑불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매수는 개인 투자자만 매수로 잡혀있게 되는 거. 신풍제약도 그랬잖아요. 오늘 분명히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10%까지 뺐었죠. 그 다음에 다시 양전환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양전환을 했다가 종가에 갑자기 패대기 치면서 마이너스 4%로 마감되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빨간불 들어온 건 절대 못 참죠. 이 윗부분에서 샀으면 마이너스 5% 이상 손실을 받겠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꼬시기에 당해서 오늘 결국 개인 투자자만 12만 주 매수로 잡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반대 매매 나가는 물량을 누가 잡는다? 연기금이랑 금융투자가 잡습니다. 아침 9시 19분부터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시초가에 갭을 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던지는 그 물량을 받아 놓고 양봉으로 전환되면은 바로 얘네는 먹튀합니다. 자, 오늘 분명히 9시 19분에는 1,300원 이상 코스피를 매수했었는데 종가는 약 4천억 가까이 매도로 잡혔죠. 오늘 저렇게 꼬시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어요. 자, 반대 매매 두 번째 시나리오. 반대 매매가 발생해서 아침에 개파락으로 출발이 되고 중간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등을 합니다. 그럼 단타점은 금융투자 혹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려요. 자, 오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이 개장된 다음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10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때부터서 금융투자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며 설명해 드릴게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반대 매매로 마이너스 4%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통 반대 매매가 나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어제 여기 고점이 얼마였나요? 분명히 53,700원입니다. 53,700원을 못 뚫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반대 매매를 또 한 번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 유예를 줍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53,500원에서는 반대 매매가 안 나가. 근데 얘가 오늘 53,500원을 돌파해버리면은 여기에서 샀던 이 개인들을 떨굴 수가 없죠. 어떻게 떨구면 된다? 얘네가 원하는 이 가격까지 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4.20%까지 올랐는데 중간에 한번 외국인이랑 기관이 던져서 요렇게 종가를 어제 가격보다 안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유예 기간을 받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반대 매매 나가게 되기 때문에 못 버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분명히 88,000원 위로 보내서 마감을 시킬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프로그램 이렇게 매도 나오면서 동시효과 때 이렇게 빼버렸는데 이걸 약간 밑으로 뺀 이유가 그거예요. 반대 매매라던가 이런 거 투매 물량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전날 막 급락 나와가지고 반대 매매가 오늘 나온 종목은 전날 고점을 뚫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찌라시가 떠서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그런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가가 저렇게 고점을 형성하거나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은 다음날 투신이랑 금융투자가 매수 주체였다면 아침에 갭을 띄워놓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자율주행 혹은 전기차 개발설은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되었었고 TSMC랑 손잡는다고 했었고 폭스바겐이랑 손잡는다고도 했었고 또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을 영입을 했지만 2019년도에 모두 해고를 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급등하고 위에서 갑자기 팍 빼버리면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아무튼 또 전기차하고 자동차주가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가겠죠. 그리고 내일은 아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5천억 이상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가 3,100 이상으로 넘어갈 조짐이 보이면은 또 신고가를 가겠지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일 또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투신이라던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엔 그걸 또 노리고 아마 내일 또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늘 미국장을 주목해 보도록 하죠. 전날까지만 해도 세계 증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옐런 차기 재무장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유럽 증시와 오늘 한국 증시가 전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미국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지만 현재 분위기로 보아서는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내일 아침에 한국 증시도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오늘 매수 주체는 금융투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 매매가 많은 날은 차라리 종가 베팅을 하지 마세요. 반대 매매가 나온 날은 오히려 반대 매매 종목을 관중에 넣어놓고 낙폭이 너무 과대하게 나온다면 순간적으로 반등을 먹고 나오는 리바운딩 기법, 이런 매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악재가 남아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 이후에도 큰 상승이 나오지 않죠. 오늘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장중에는 양봉으로 전환했지만 결국 다시 마이너스로 된 것처럼 악재가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바운딩 기법이나 반등을 먹는 기법이 잘 안 통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K연님, 콜라님, 박경현님, 풀님, 다육맘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K연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